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사 2급 24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원리 중 결산회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 영어로 이제 closing이라고 하는데요. 한 회계기간의 거래 기록을 마감, 그리고 자산부채의 적정 표시, 정확한 영업 성과를 계산,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결산 수정 분계는 결산 과정상 정확한 당기순이익 계산을 위해서 기존 거래들을 수정 분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 분계에서는 이연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발생 항목, 자산과 부채의 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연 항목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로, 그러니까 다음 기수로 2월하고 넘기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 항목, 또 실현주의에 따른 수익 항목들이 있고, 또 자산과 부채의 기말 평가 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연 항목들을 보면은 선급비용, 선수수익이 대표적인데요. 현금을 수령을 했어요.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결산 시점에서는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그리고 아직 기간이 미경과된 수익을 대변으로 보내 이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미경과 수익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연도, 즉 다음 기수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수익의 이연 예제를 살펴보면 9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했어요. 1년분 임대로 24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을 당시 9월 1일에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래서 임대료라는 수익을 계산합니다. 네. 영업수익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해볼게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이제 본업이 주요 목적 사업이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일시적인 수익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업인 수익이라 할지라도 이연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자, 9월 1일에 24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보면은, 자, 20X1년 9월 1일부터 20X2년 8월 말일까지 1년 동안 받을 임대료예요.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결산일을. 자, 20X1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이에요. 그러면 결산일 분계를 할 때, 자,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9, 10, 11, 12, 즉 4개월은 기간 경과되었죠.
그 다음에 1월부터 8월까지는 기간 미경과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단기 귀속주의라서 20X 1년도에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간 미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죠. 세입자가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주어야 할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8개월분 24만원에 대한 8개월 분인 16만원을 미경과 수익으로 보고 부채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 임대료라는 부채 계정이 결산일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대료란 수익은 잠시 유보됩니다. 자, 만일 9월 1일에 부채로 미리 잡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경과된 기간만큼 수익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선수 임대료 중 기간 경과된 8만원 만큼 차변으로 보내서 부채를 감소시키고 기간 경과된 것만큼 임대료 수익을 잡습니다. 이렇게 또 분개를 하게 되죠. 자, 이번에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외상으로 비용을 쓴다 하더라도 발생 주의에 따라 비용을 잡아요. 그래서 현금 또는 미지급 비용이기도 하죠. 결산 시점에 단기 기간 미경과 분에 대해서는 차변에 있던 비용 중 일부를 대변으로 보내고요.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비용의 이연 예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분 자동차 보험료 36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래서 보험료 36만원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요. 자, 이 중에서 4월 1일에 비용을 지급을 했고 12월 말일에 결산일이 있다.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9개월이 경과되었어요. 경과된 것만큼 단기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년도 이제 3월 31일이죠. 3월 31일이 만기예요. 그러면 차년도 3개월 미경과 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익의 경우 기간 미경과다라고 하면 부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이 되죠. 자, 비용의 경우 기간 미경과가 되면 자산이 됩니다. 선급 비용이 되죠. 선수 수익은 유동 부채 1년 이내에 도래되니까요. 선급 비용은 유동 자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간 미경과되는 것만큼 차변에, 그리고 차변에 미리 잡은 보험료 중 일부가 이렇게 대변으로 유보 처분되죠. 비용이 유보되는 거예요. 4월 1일에 전액 선급보험료, 즉 자산으로 미리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이 그 선급보험료, 즉
기간 미경과로 잡은 자산 중 그 기간이 경과된 것만큼 대변으로 보내고요. 기간이 경과된 보험료만큼 비용으로 잡게 됩니다. 발생 분계 보겠습니다. 기중에 현금, 유입, 유출이 없었지만 수익, 비용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결산 시점에 미수 수익을 잡아요.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예금했어요. 예금에 대하여 연간 6%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년 7월 1일에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이율이 6%예요.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연이율 6% 곱하기 자 7월 1일에 예금을 했는데 이자를 매년 7월 1일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차년도 7월 1일에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기간 경과된 6개월치만큼 이자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12분의 6으로 곱하면 받을 이자 중 30만 원이 단기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현금화돼서 이자를 수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단기 귀속주의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것이 되면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잡아요. 1,000만 원에 6%면은 모두 받아야 될 이자가 60만 원이죠. 네, 1년에 60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년치만큼만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기간이 미경과되었으므로 차년도에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귀속분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을 잡고요. 나머지 6개월은 기간 미경과로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내년 7월이나 되어야 이제 6%를 달성하게 되어요. 그래서 현재 12월 말 결산 시점에서는 이자를 아직 수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변에 아직 미수된 수익이라고 해서 유동자산 계정인 미수 수익을 잡게 됩니다. 비용의 발생을 보겠습니다. 결산 시점에 비용이 발생되고요. 미지급됩니다. 비용의 발생 예제를 살펴보면 시흥은행에 현금 1,000만 원을 예금했고요. 6% 이자를 매년 7월 1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금한 것이 아니라 차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이제 지급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아니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분개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매년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12월 말 현재 그 이자를 아직 지급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12월 말일 20X1년 12월 말일 결산 시점에서는 일단 차변의 이자 비용 60만 원 중 30만 원을 계상하고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잡습니다. 자, 이 미지급 비용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차년도 20X2년 7월
1일에 지급을 해야 되죠. 자, 이 미지급 비용은 이때 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럼 지급이 되는 시점에 대변에 있던 미지급 비용이 차변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예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또 나머지 이자 비용 30만원 발생되고요. 대변에 잡아놓았던 미지급 비용 30만원이 차변에 인식되는 것이죠. 자, 12월 말일에 잡은 이자 비용은 기간이 경과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차년도 7월 1일에 잡힌 이자 비용도 기간이 경과되어 총 60만원을 납부하게 되죠. 자, 소모품 계정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하였던 소모품 중 사용한 것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 시 단기 비용으로 모두 인식을 했는데 결산 시점에 사용한 수량만큼 그 소모품비로 잡아두고 아직 사용이 덜 된 것 자산으로 잡는 것이죠. 재고자산이 됩니다. 네. 자, 미사용이죠. 미사용분이에요. 자, 구입할 때 아예 처음부터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용분만 기말 결산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것은 사용분이에요. 자, 이번엔 소모품 회계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안사는 4월 1일 소모품 2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12월 말일 결산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 잔액은 5만원이다. 4월 1일에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소모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차변에 계상하고 대변에 이제 현금 20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잔액이 5만원이므로 15만원만큼 단기 비용을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고 차변에 미리 계상한 소모품 중 15만원을 대변으로 보냅니다. 4월 1일에 소모품비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그리고 미사용된 소모품을 자산으로 차변에 잡고 이제 소모품비 20만원 중 미사용 소모품비 5만원만큼을 유보 처리하죠. 자, 비용의 유보죠. 자, 이번엔 자산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금 과부족 처리인데요. 이 현금의 그 과다 또는 현금의 부족.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된 거예요. 즉, 그 장부상 현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일개표 또는 이제 현금 기록장 이제 현금 출납부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금 이제 잔액. 그래서 이제 시제액이라고 하는데 현재 잔액이에요. 실제 현금 잔액. 그래서 장부상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의 비교를 통해서 현금 과부족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요. 현금 출납 잔액이 더 많아요. 근데 실제 현금이 적어요. 그러면 현금 부족이 되고요. 이때 이제 회계 처리가 현금 부족하니까
실제 현금 잔액에 맞추어야 되죠. 그래서 장부상 현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 출납부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많으면 현금 과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변에 현금 늘려주고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잡게 되죠. 자, 현금 시재가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에요. 그러면 현금을 늘려주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잡고요. 결산 시에 그 원인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결산일 이전이라도. 그러면 외상대금을 받았는데 장부에 미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금과 부족 대변으로 잡았던 것을 차변으로 보내고, 자,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잔액이 대변으로 소멸하게 되죠. 근데 결산일까지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현금과 부족은 임시 가계정이 됩니다. 임시 가계정이라면 결산일에 소멸시켜 줘야 돼요. 자, 임시 가계정에는 참고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요. 네, 현금 과부족이 있고요. 가지급금이 있고 가수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도금이 있죠. 네, 이러한 계정들이 다 임시 가계정으로 결산일까지 있으면 안 돼요. 자, 모두 결산일에 소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계정으로 바꿔 주어야 돼요. 자, 결산일까지 그 원인이 현금이 왜 과다하게 남았는지를 모르겠다면 일단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보내고요. 대변에 잡수익이 됩니다. 자,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이 차변으로 소멸하고 대변에 잡수익 또는 이제 잡이익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케이스 2를 볼게요. 장부상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요. 실제 현금보다. 그러면 자,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잡고 대변에 현금을 잡습니다. 자, 결산 시 원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교통비, 즉 출장비 나간 거였는데 이거를 미기록한 거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이 대변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오게 됩니다. 자,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잡손실로 잡는 것이죠. 현금과 부족 계정 예제를 살펴보면요. 주식회사 시행은 7월 1일에 반기 회계 장부 점검 중 현금의 금고상 금액이, 즉 금고상 금액이라고 하면은 실제 현금이죠. 장부 금액보다 20만 원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16만 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금 기록이 누락된 것이고 나머지 4만 원에 대해서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7월 1일 일단 현금이 많으니까 차변에 현금 늘려주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잡습니다.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오게 되고, 그리고 외상매출금 회수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소멸합니다. 결산일까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면 대변에 잡이익을 잡는 것이죠.
또는 잡수익, 네,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잡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계정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 차변으로 이제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임시 가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회계보고서에는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기타 항목을 보겠습니다. 은행계정이라고 하면 이제 당좌예금 계정 등이 있죠. 그래서 은행계정 조정표를 쓰게 되고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분류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시점 공정가치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차변에 오게 되고 대변에 현금 예금 등이 나가게 되고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과 함께 기말 평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취득시보다 올랐다면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고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이 대변에 오게 되고요. 떨어진 금액만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 잡히게 되죠.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단기매매증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은 2021년 7월 1일에 주식회사 이동호의 주식 10주를 단기매매 차익 얻을 목적으로 1주당 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이동 주식의 2021년 12월 31일에 1주당 공정가치는 6,000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1주당 4,500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021년 7월 1일에 10주 곱하기 5,000원에서 5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 해년도 결산일에 자,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자, 취득 시 공정 가치가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일 공정 가치가 6,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0원만큼 올랐죠. 자, 이 1,000원만큼 오른 금액에 10주를 곱하면 이제 만원만큼이 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 발생한 것만큼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잡게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 연도에 공정가치가 4,500원으로 내려가네요. 그래서 자, 20X1년도 기말 공정가치가 6,000원이었는데 근데 20X2년 기말 공정가치가 4,500원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500원만큼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것만큼 10주를 곱해서 15,000원이 바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변에 있던 단기매매증권이 대변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자, 이번엔 수취채권의 평가입니다. 이제 받은 채권의 평가.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회수불능 추정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손 충당금이 바로 이 평가성 충당금이에요. 자, 매출채권 남은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합니다. 대손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산기말에 대손 충당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자,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보다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작으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늘려줍니다.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크면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차변으로 그리고 환입을 잡게 되죠. 대손 충당금은 평가성 충당금이므로 매출채권에서 차감되는 차감 계정 과목입니다. 자, 대손회계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의 2021년 12월 31일 매출채권,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죠. 네, 기말잔액은 300만원, 주식회사 일동은 매출채권 기말잔액의 2%가 미회수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300만원에 미회수 비율 2%를 곱한 6만원이 평가성 충당금이 됩니다. 결산 전 대손 충당금 2월 잔액이 4만원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이제 차변에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결산 전 대손 충당금 2월 잔액이 4만원이 있으면, 자, 그러면 이 4만원이 2월 되니까 6만원이 채워지겠죠? 그 2만원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 좀 금액이 좀 잘못되었네요. 대손 상각비 2만원, 부족한 2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결산 전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8만원이 있다면 그럼 2만원을 환입 잡아야 되죠. 6만원을 결산일에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 2만원을 더 차변으로 끌어내리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환입 2만원을 잡으면 이제 결산 시점의 재무상태표에는 6만원만 남게 됩니다. 자, 이번엔 재고자산입니다.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기록이에요. 자, 이 재고 수불부의 기록인데요. 이제 먼저 수량 위주의 기록 방법입니다. 이것을 물량, 흐름, 가정에 따른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기록법은 입고와 출고 시마다 그때그때마다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상품의 구입 기록을 하지만 재고는 실사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입고 수량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 재고 수량은 실사 재고 수량이에요. 그래서 차감을 하면은 출고 수량으로 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출고 수량에다가 곱하기 단가를 하면 바로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죠. 상품 구입 시 이제 매입 계정을 사용하게 되고 재고는 실질조사, 실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장부기장을 보면 이제 3분법, 5분법, 7분법이 있는데요. 3분법은 상품, 매입, 매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5분법은 3분법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7분법은 3분법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출 애누리와 환입, 여기에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이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은 당연히 이제 7분법을 사용하게 되죠. 자, 매출과 매입 계정의 수정을 보겠습니다. 매입 애누리와 환출입니다.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대금을 즉석에서 할인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반품시켜서 차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자 발생입니다. 하자 발생에 따라서 구입대금을 즉석에서 즉석 할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 약정 유무는 따지지 않죠. 사전 약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매입 할인은 외상으로 구입한 매입 대금 중 사전 약정이 있어야 되고 그 약정 기간 내 대금을 일찍 결제를 할 때 할인을 받습니다. 자, 이 할인율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죠. 자, 지급을 빨리 하면 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차등 적용을 받아요. 자, 매출 계정의 수정을 보면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있는데요.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판매 대금을 할인해 주거나 반품받은 것으로 매출에서 차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매출 할인은 외상 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서 사전 약정에 따라 기한 내에 대금을 일찍 회수하였다면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출 할인도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입니다. 매출과 매입 계정 수정을 보겠습니다. 순매입액이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을 차감하고 매입 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순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 금액으로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매출 할인 조건의 표시를 보면 10분의 5, 30분의 n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할인 조건이 표시가 되죠. 자, 여기 그 30분의 n 보면 외상 대금의 지급기일이 30일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5는 10일 내에 대금 지급을 할 경우 5%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매출과 매입의 수정 항목인 할인, 매입 할인,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 등등 모두 결산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는 총액주의 기준으로 할 때요. 총액주의로 할 때는 이 총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차감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순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차감 항목이 별도로 표시가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보고용에서 그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잔액 형태가 이제 순액으로 보고되니까 그것까지 이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차감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와 차감 항목을 생략하고 순액만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총액주의로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각각 보고되는 것이죠. 매출원가 산정을 위한 수정분계를 보겠습니다. 자, 매출의 수정분계입니다. 자, 대변에 있던 매출이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등의 차감 계정으로 인해서 차변으로 소멸되고 대변에 차감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매입의 수정 분계를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있던 매입이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등으로 인하여 대변으로 소멸하게 되죠. 매출원가 산정을 위한 수정 분계를 보면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즉 기초상품 재고액이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로 소멸됩니다. 또 단기에 매입한 상품, 각종 가산 항목을 더하고 차감한 후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등이 차감된 이후의 순매입액이 판매로 소멸되면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이제 매입이 사라지죠. 그리고 팔다가 남은 것, 기말로 차변에 잡히게 되고, 자, 이 차변에 잡혔던 매출원가 중 팔다 남은 재고분에 대해서는 대변으로 매출원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기말을 미소멸 원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 매입액 이 둘은 단기 판매 가능 재고액이라고 하죠. 자, 매출원가 산정 수정분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안사를 2021년 수정전 시산표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매출 할인, 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또 상품 등이 있어요.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4만원입니다. 자, 매출 수정 분계를 보면, 자, 매출 할인이 만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이제 대변에 분계가 되고요. 매입 수정 분계를 보면,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산정에 따른 수정 분계를 보겠습니다. 자, 상품 6만원. 자, 판매가 되면 이제 매출원가 6만원. 그 다음에 매입 44만원. 자, 판매가 되면 자, 매출원가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매입 44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자, 매입액이 50만원이 있죠? 네. 매입액 50만원. 그리고 상품이 6만원이 있어요. 요 6만원이 바로 기초상품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50만원에서 이 50만원이 단기 판매 가능 재고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4만원이 단기 매입액이 되죠. 그래서 이 단기 매입액 매출원가로 대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매입 애누리와 환출 4만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 4만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기 때문에. 자, 순매출액은 매출할인 만원을 차감해서 총 매출액 100만원에서 매출원가 만원 차감하면 순매출액 99만원. 자, 매출원가 보겠습니다. 6만원 44만원 더하고 마이너스 4만원 매입 애누리와 환출을 차감해서 46만원이 되고요. 자, 매출 총이익은 99만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46만원을 차감하니까 53만원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자, 이번엔 투자자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하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즉 자본 계정으로 보고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기록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부대 비용은요,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단기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보게 됩니다. 이 점이 달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어차피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타로 수시 매매를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보유예요. 장기 보유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해서 1주당 가액을 다시 재산정하게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취득 시 원가보다 높을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집계가 돼요.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증권의 취득 원가보다 낮을 때, 즉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평가 이익이 있으면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보내고 평가 손실을 잡아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요,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실현 보유 손익에 따른 평가 손익은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은 2021년 7월 1일 이동우의 주식 10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1주당 5,000원에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을 했어요. 이동 주식의 2021년 12월 31일 1주당 공정가치는 6,000원이고 2022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1주당 4,500원입니다. 자, 2021년 7월 1일 자, 매도 가능 증권 5만원이 들어와요. 1주당 5,000원에 10주를 구입을 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결산일. 자, 공정가치가 6천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취득시 공정가치가 5천원인데 결산시 공정가치가 6천원인 거예요. 그래서 1,000원만큼 올랐죠. 그래서 10주를 곱해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 연도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 기발 공정가치가 4,5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자, 20X1년 결산시 공정가치가 6천원인데 반해 20X2년 결산시 공정가치가 4,500원이면 그러면 1,500원만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이 중에 1,000원과 500원이 있는데 요 1,000원만큼 이익을 차변으로 보내야죠. 1,000원 곱하기 10주 해서 나온 만원, 그리고 부족한 요 500원만큼 10주를 곱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이 1,500원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평가 이익이 있을 때 차변으로 보내고 나머지만큼 손실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손실이 딱 1,000원만큼 났다면 대변에 있던 평가이익 만원만 차변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이번엔 유무형자산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즉 수명연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수명연수는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cost allocation이라고 하죠. 감가상각 요소를 보면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 후 사용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지출된 자원의 공정가치예요. 즉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구매한 가격에 취득시 각종 부대비용, 즉 운반비, 관세, 보험료 등입니다. 이러한 그 부대비용이 있으면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죠. 그래서 중개수수료, 운송비, 설치비, 그 다음에 기계장치 설비 후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제반비용, 토지 정지비용이라는 것은 토지를 정화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위에 있는 그 건물을 철거했을 때 그 움푹 파여진 토지를 메꾸는 비용입니다. 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토지 정화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그 토지 관련된 비용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철거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 그래서 토지를 또 정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게 다 부대 비용이 되죠. 그 다음에 수입한 것에 대한 관세, 수입 시 부담하는 관세, 그 다음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대표적인데요. 매입 부가세 대급금,
이제 토지는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취득 시 부담한 그 비용인데, 토지는 면세라서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근데 토지 취득 시 토지 정지 비용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붙어요. 그런데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토지 정지 비용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 대급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이 되죠. 또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 마찬가지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가세 대급금은 차량 운반구에 가산되는 취득 원가가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매입 할인 차감이죠. 그 다음에 리베이트 비용, 그 밖에 이제 손실 등은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뭐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와 환출 등이 있죠. 잔존가치는 유형자산의 사용 종료 후 미래에 또는 사용 종료 현재, 그래서 현재도 해당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입니다.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이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그 수명연수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의 재무상태표 표시를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기계설비라든지 차량 운반구, 주로 화물차,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건물, 그리고 이제 공장, 구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제조 경비가 되죠. 그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모두 제조 경비가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평가성 충당금으로 재무상태표 유형자산으로 기록되는 금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후에 장부가액입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금액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보면 크게 이제 정액법, 정률법, 연수 합계법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생산량 비례법, 이중 체감법 등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미리 계상한 후 차감한 장부가액에 사용연수인 내용연수를 나눈 금액만큼 비례하여 구합니다. 정률법은 취득 원가에서 그동안 상각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차감하고, 그리고 장부가액의 정률을 곱합니다. 연수합계법은 취득 원가에서 미리 계상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그리고 내용연수 분해, 이 내용연수는 수열로 계산해서
구한 값입니다.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의 역순을 분자로 놓고 계상합니다. 수열의 합이 분모 값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비품 또는 차량 운반구 또는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하여 해당 계정의 차감 계정으로 가게 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예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상록수는 2021년 1월 1일 현금 280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합니다. 기계장치 내역연수는 6년이고 잔존가치는 40만원으로 추정되었다라고 하면 취득가의 280만원에 잔존가치 40만원 차감한 후에 내역연수 6년을 나눕니다. 매년 40만원씩 일정하게 감가상각을 해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기준 취득일 경우 연초 취득이 아니라 7월 1일에 취득을 하였다면 그러면 이때는 월할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것이므로 40만원에 곱하기 사용월수 나누기 연월수죠. 그래서 20만원만 상각을 해야 됩니다.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입니다. 정률이 만약에 27.7%다라고 하면 최초 취득 시 280만원에 0.277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 2년차부터는 2년차에서는 280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전년도 감가상각비죠. 775600을 차감한 잔액에다가 곱하기 0.277을 곱해 나가는 식으로 2차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감가상각비를 각각 구해 나가게 되죠. 연수학계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보겠습니다. 내용연수는 6년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 이 2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수열로 숫자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6년 동안 상각을 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합니다. 그래서 3, 6, 10, 15 그리고 21이 되죠. 총합은 21이 됩니다. 그리고 1차년도 상각에서는 이제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갑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가요. 그래서 21분의 6을 하게 되고 2차 연도에 가서는 21분의 5가 됩니다. 3차 연도에 가서는 21분의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분자의 숫자는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분자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률법에 따른 상각과 연수학계법에 따른 상각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속상각이라는 점이에요. 즉, 회차 첫째 연도, 1차 연도에서는 감가상각비가 과다 계상이 되고요. 2차 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듭니다. 점차 감소해요. 이것이 이제 가속상각이죠. 정해법은 항상 일정하고요.
자, 이번에 무형자산의 상각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고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중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상각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잔존가액을 보통 남기지 않습니다. 잔존가액은 없다고 보아요. 다만 유형자산처럼 상각이 종료된 후에 이 무형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거나 또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실하다면 이때는 잔존가액을 남기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형자산과 달리 직접 차감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아요. 그 바로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태로 분계를 하게 되죠. 자, 이번에 부채의 평가입니다. 유동부채의 평가. 유동부채는 부채의 상환일에 지급할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죠. 현재의 의무예요. 현재 상환해야 할 의무입니다. 비유동부채의 평가를 보면 사채의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후 원가로 기록하게 되고요. 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지출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계속 쌓아놓는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